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의료 분야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인 뉴스 시간인데요.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저와 함께 전해줄 청년의사신문 김진구 기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김진구 기자입니다. 또 하자고 할지 알았어요? 다행히도 이번 주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거의 비정규직 노동자 마냥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근근히 삶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저번에 녹음에 대한 평이 좀 어땠어요? 사실 평을 듣기 전에요. 제 스스로 너무 저는 제 목소리가 그런지 몰랐어요. 상당히 음침하더라고요. 저랑 지금까지 대화했던 분들은 그런 지적을 왜 안 해주셨는지. 좀 더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한 주가 됐습니다. 2주가 됐죠. 예. 네, 오늘은 그럼 좀 밝고 명랑하게. 예, 알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은 포괄수가제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기 또 했는데 이번에는 안과 의사들이 이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과 의사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포괄수가제 관련된 나머지 3개과, 그러니까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죠. 예, 그렇죠. 3개과도 동참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발음을 조심해서 시발점이 된 안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에는 이제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애초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안과 의사에서 이렇게 강한 카드를 꺼내야 든 이유는 먼저 치고 나온 거죠. 4개과 중에서. 예, 그렇죠. 먼저 치고 나온 건 사실은 이제 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백내장에 대한 수가가 이제 포괄수가제에 포함이 되면서 백내장이 포괄수가제에 포함이 되면서 10%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관련 포괄 수가가 예전보다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보다 10% 하향 조정된 거죠. 네. 이번에 7개 질환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 하향 폭도 좀 큰 편이에요. 10%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인상폭이 2.7%인데 안과 관련 백내장 수술만 10% 하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사들 반발한다, 안과 의사들이. 얼마나 그게 10%라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반발할 정도로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건가요, 수가가? 원래 백내장에 대한 수가가요. 그 전에 최초에 떨어지기 전에는 이제 100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상대가치라는 점수를 재조정을 하면서 상대가치 점수가 수가를 결정하는 그렇죠. 중요한 점수죠. 감사합니다. 그걸 재조정을 하면서 이제 100만 원대에서 92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에는 84만 원대로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0%가 지금 떨어지게 되면 이제 포괄수가제가 시행이 되는 7월 1일부터는 78만 원대에서 가격이 고정되는 거죠. 한 4년 넘게 5년 6년 사이에 한 30만 원 넘게 떨어진 건가요? 4년 넘게가 아니라 한 3년 사이에. 3년 사이에 30만 원 정도 하락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3개과 같은 경우는 좀 인상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포괄수가 관련된 안과 뺀 나머지 3개과에서도 이 안과 의사들이 수술 거부에 하는 거에 동참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저희 방송에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이제 관련과 개원의 협의회가 네. 회장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주고 받았고요. 그 집행부에서는 뭐 추진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회원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네.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네.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겠다. 예. 뭐 아무래도 좀 입장이라고요? 워낙에 좀 산이 큰 산이다 보니까 국민적 여론도 안 좋고 하다 그죠. 보니까 뭐 집행부는 일단은 뭐 하기로 각 회장들은 네. 하기로 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수술 거부를 하게 되면 네. 만약 맹장염 같은 경우도 포괄수가잖아요. 급성 맹장. 그죠. 예. 갑자기 급하게 맹장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일 수도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의료 대란이라는 뭐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되게 뭐 그죠. 자극적으로 다가오긴 왠지 하겠지만 아파도 수술을 못 받을 수 있는 예. 상황일 것 같고. 좀 겁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네.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데 막 수술을 못 받고 뭐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의사회들이 지금은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맹장이 터졌다라고 네. 하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의료 대란까지 뭐 의약 분업 당시의 의료 대란까지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못 받아 생명이 위협한 지경이 이르는 그런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네, 당연히 의사들도 인간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의사들이 나서서 수술 거부하겠다라고 정말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정부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진료 거부를 하면 행정처분 내리겠다라고 네. 경고하기도 했는데, 네, 정부 입장이 뭔가요? 뭐 정부 입장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강력하게 행정처분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진료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뭐 정부의 입장은 뭐 배경에는요. 네, 이게 지금 안과 의사에만 선언을 한 상태인데 다른 과 의사들로 뭐 퍼지는 거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노한규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노한규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대정부 투쟁 노선을 좀 확대시키려는 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그거를 좀 이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가 인하하고 한 게 네. 합법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네. 뭐 이전 집행부긴 하지만 의협 네. 이전 집행부긴 하지만 다 논의 과정을 거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료 거부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굽힐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도 예.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다. 네. 우리가 합당하게 수가를 안과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합당하게 네. 수가를 수가를 결정했다. 결정했다라는 그런 네. 입장인 거죠. 복지부가 이거를 막 다시 주워 담게 되면은 뭐 앞으로도 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네. 시행 발표 다 됐고 네. 국무회의도 다 시행령 네. 다 통과했는데 네. 이번에는 의약품 재분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약청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의약품 3만 개 이상에 대해서 검토해서 네. 273개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으로 212개 전문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전환했죠. 그리고 네. 전문 의약품 40개와 일반 의약품 1개는 전문 의약품이면서 일반 의약품으로 동시 분류했는데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예. 이 작업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오피임약 예.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 이게 성분명이죠. 예. 이 성분명 이 사오피임약이 일반 약으로 전환되면서 예. 뭐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의약품은 예. 네 노래보정 예. 이죠 많이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이 사오피임약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 처방 없이 그냥 네. 약국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식약청이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루려면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예. 일반 의약품이 뭔지, 전문 의약품이 뭔지, 또 뭐 의약품 재분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약에 대한 분류 체계를요. 일반 의약품이랑 전문 의약품 이 분류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일반 의약품이란요. 쉽게 말해서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감기약이나 소화제, 비타민제 등을 말하는데요. 약국에 가면 그냥 살 수 있는. 네. 네. 그 입안에서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꼭 필요한 의약품인데요. 그 주사제나 혈압약, 뭐 간질약, 뭐 항생제 이런 게 있겠네요. 네, 이들 약은 병원을 거쳐 가야지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 약이랑 전문 약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등을 토대로 약이 처음 나왔을 때 1차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사용 경험도 축적이 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텐데 이거에 맞춰서 약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재분류가 이번에 있었던 재분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9,000개가 넘는 의약품이 기존처럼 뭐 일반 의약품이면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인 기존 그 분류 체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 이거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은 그 39,000여 개라는 숫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모든 약의 개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 약으로 둘지 전문 약으로 둘지에 대해서 재분류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정확히는 39,254품목이고요. 이 중에 주사제나 마약류, 비타민제 같이 분류가 명확한 3785품목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제 1590품목을 제외한 6879품목에 대해서만 집중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맡은 주 담당 기관은 식약청이고요. 네. 식약청 내에 그 의사나 약사, 변호사 등 30명이 의약품 재분류 TF팀을 구성해서 재분류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후에는 대한의학회나 대한약학회 등의 자문단에게 자문도 구했고요. 지금 식약청에서 발표한 재분류된 의약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오피임약, 그러니까 성관계 후에 복용해서 임신을 막는 약인데 이 사오피임약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어쩌면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의약품 재분류 자체보다도 사오피임약의 일반 약 전환이 더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오피임약이라고도 하고요. 응급피임약 혹은 긴급피임약이라고도 불리죠. 네. 그 피임약은 이제 성관계 전에 복용하는 사전피임약과 성관계 후에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으로 나뉘는데요. 네. 사전피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적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 콘돔과 마찬가지로 동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피임 방법의 하나고요. 네. 사후피임약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복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하신 그 사후피임약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는 판매되고 그렇죠. 있는데 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사후피임약이 다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사후피임약은 총 12개 품목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11개 품목만 이제 일반 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왜 빠졌죠? 이 나머지 하나는 지난해 허가된 신약이라서요. 아직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후피임약이 이제 앞으로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약국에 가면 손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약계 여기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 의료계에서는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사후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해 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 정리하자면요, 사후피임약의 일반 약 전환이 오히려 낙태를 증가시킬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 사후피임약에 대한 무분별한 과신과 남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증가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사후피임약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믿고 있다 보면은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더 늘어날 거라는 주장인데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늘어나면 낙태로 이어질 거다. 네. 이 밖에도 여성 호르몬 이상을 야기하고요. 윤리적으로는 책임 있는 성문화 정착을 방해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성 호르몬 문제는 그 사전 피임량에 비해
사후 피임약의 그 함량이 높아서 그런 거죠? 약 10배 이상 함량이 높다고 하니까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 피임약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나요? 그 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주요 외국이라고 말하는 건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곳을 말하는데요. 네. 그런 곳은 이제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약으로, 사후 피임약은 일반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청이 발표한 제분류안이랑 같은 사례죠. 그럼 뭐 외국도 그렇게 판매되고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데요. 그들과 우리나라는 약간 토양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피임약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사후 피임약은 보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전 피임약보다 사후 피임약 사용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요? 그 연구된 바에 따르면은 사전 피임약 사용률은 2.8%고 사후 피임약 사용률은 5.6%, 거의 두 배나 많으니까요. 피임에 대한 피임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도 좀 놀라운데 네. 거기에 사전 피임약보다는 사후 피임약이 2배 정도 없다는 것도 되게 저는 새롭게 알았던 건데. 아무래도 피임 자체에 대한 뭐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료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데 이런 사후 피임약에 대한 오남용 우려, 그러니까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그렇죠. 식약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가요? 물론 사후 피임약은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사후 피임약이라는 단어 안에 피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긴 하지만요. 뭐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게 피임인지 아닌지는 좀 모호하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임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전 피임약이나 콘돔 같은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인데요.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오남용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있는 부분이 성인들보다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게 불분명한 그 청소년들에게 오남용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나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 그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약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제한한다는 방침이고요. 뭐 사전 피임약이니 사후 피임약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보다도 그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니까 뭐 의학단체나 뭐 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여성계까지 참여를 하는 그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하고 최종 결정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겐 판매를 좀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만 지금처럼 의사 처방을 받은 후에 사후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17세 미만이나 영국은 16세 미만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만 지금 사후 피임약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가겠다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걸 두고 의료계나 약계 이쪽뿐만 아니라 여성계랑 종교계에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여성계는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여성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종교계는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뭐 아무래도 좀 종교계에서는 생명윤리가 되게 엄격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뭐 식약청이 이걸 사후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계속 논란은 되겠네요. 근데 이 사후 피임약 말고 이 똑같은 피임약인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사전 피임약은 오히려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사전 피임약을 지금처럼
그 약국에서 사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은 후에 약국에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좀 뭔가 좀 궁금한데. 예, 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면은요, 사전 피임약이랑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사전 피임약은 임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반적인 피임 방법이고요. 네. 사후 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복용하는 거죠. 네. 복용 방법도 다른데요. 사전 피임제는 20일 동안 복용하고 7일 동안 쉬어야 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사후 피임제, 긴급 피임제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면 되는. 네네. 예. 그 부작용도 다른데요. 사전 피임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혈전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피임제는 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풀었다. 네.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구역질이나 구토, 일시적인 생리주기 변화가 있는데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 예. 네. 뭐 이마저도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큰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반 의약품을 풀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사전 피임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작용 때문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전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금연해야 되고 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환자한테는 투여가 금기되고 혈전색전증 간염 환자에게도 투여가 금기됩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여성이나 비만 편두통 우울증 환자에게는 신중한 투약이 권유되고 있고요. 사전 피임약이요? 예, 사전 피임약이요. 그 사전 피임약도 의외 생각보다 되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먹어야 되네요. 예, 아무래도 그 복용 기간이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쉬는 이런 거를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성인 저보다 김 기자가 피임약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예, 피임은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교과서적인 말을 드릴 수 있죠. 저도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당황한 건가? 일단 사전 피임약이 뭐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요. 혈전증,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증 외에도 혈전색전증, 혈전성 정맥염, 심근경색, 폐색전증, 뇌졸중, 뇌출혈, 뇌혈전증 등입니다. 이 밖에도 그 항생제나 신경안정제 등이랑 상호작용하게 되면은요. 심각한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약효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수가 있죠. 사전 피임약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면 뭐 고려해야 되고 신중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서 의사 처방을 받은 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복용하라 이런 의미겠네요. 뭐 함량은 사후 피임약보다는 낮지만 이게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럼 사후 피임약은 그에 반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부작용이 적다는 게 전문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푼 이유인 거죠? 예, 그게 바로 식약청의 판단이죠. 그럼 사후 피임약 외에도 이렇게 전문 의약품에 있다가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분류된 의약품들이 더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발음에 신경 써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장약으로 알려진 잔탁정 75mg이고요. 성분명은 라니티딘 75mg 정제고요. 그러니까 무좀 치료제인 아모롤핀 염산염 외용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로라타틴 정제 등 212개 품목입니다. 212개 품목이 앞으로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풀려서 그냥 약국에 가면 손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반대로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그러니까 사전 피임약처럼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전환된 것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하나가 우르소데옥시콜산 정제. 이게 성분명인데 흔히 우르사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간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대박 쳤죠. 네. 이게 앞으로는 지금은 그냥 약국에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우르사를 약국에 사 먹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앞으로도 계속 약국에서 사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약으로 전환된 거는요. 함량이 높은 우르소 데옥시콜산 200mg 정제의 경우에만 해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르사정 200mg만 이제 앞으로는 약국에서 사 드실 수 없는 그러니까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국에 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살 수는 없고. 뭐 일반적인 간 기능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는 우르사 말고요. 그 고함량으로 그 담석증이나 원발성 쓸개간 강경화증 등에 사용되는 200mg 정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것처럼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우르사 외에도 더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가 있는지 발음에 좀 신경 쓰셔야겠네요. 상당히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피임제 성분명은 애니틸 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 제정제이고요. 네. 우루사 200mg, 우르소 데옥시콜산 200mg 정제가 있고요. 뭐 이 밖에도 그 어린이 키미테, 어린이용 스콜폴라민 패치제,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 클리다마이신 외용액제, 에리트로마이신 외용액제, 그리고 습진 및 피부염 치료제인 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0.1 크림제 등 273품목입니다. 힘드네요. 또박또박 읽으셨습니다. 이들은 그 부작용이나 용법, 용량, 적응증, 장기간 사용에 따른 내성 발성 우려, 그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로 분류돼서 일반 약에서 전문 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재분류 작업으로 인해서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비율 좀 달라졌을 것도 같은데 네.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그 이번에 전환된 품목의 비율을 보면은요, 전체 39,000여 개 품목 중에서 재분류된 품목은 526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그 비율로는 1.3%고요. 네. 그 전문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56.2%에서 56.4%로 0.2%포인트 높아졌고요. 일반 약은 기존 43.8%에서 43.6%로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번 의약품 재분류에서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동시분류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지금은 없던 건데 말 그대로 하나 제품인데 제품은 똑같은데 일반 의약품으로도 분류되고 전문 의약품으로도 분류되는 그런 걸 동시분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좀 어렵죠.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약은 이제 같은 약을 가지고 효능이나 효과를 달리해서 전문약으로도 팔 수 있고 일반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위궤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거겠죠. 위궤양 같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약으로 사용하고요. 네. 속쓰림 같이 경미한 증상은 일반 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동시분류 약으로 분류된 거는 이제 41개 품목이거든요. 네. 히알루론산 나트륨 0.1% 점안액. 그거는 지금 원래는 전문약이었죠. 예. 락툴로즈 시럽, 파모티딘 정제 10mg 등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같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뭐 용량이나 이런 걸 좀 다르게 한다고 하긴 해도 동시에 분류된 의약품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의사 처방 받지 않고 약국에 가서 똑같은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똑같은 약을 구입해서 전문약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위궤양을 앓고 있을 때 이 약을 사서 복용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식약청의 입장은요. 우선 같은 제품이라도 효능에 따라서 별도의 제품명과 그 효능 효과를 표시를 해서 유통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그 동시분류 의약품 분류 체계에 대한 개념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대중 광고를 금지하고요. 약국의 복약 지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이 동시분류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이 재분류안이 최종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향후 일정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발표한 재분류안은 최종안이 아닌데요. 앞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공익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줄여서 중앙약심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재분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식약청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서 빠르면 7월 말에
이 분류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과학적 검토 외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사후 피임약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논란을 뭐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던데. 모르죠. 그거야 이제 어느 쪽에서 얼마나 뭐 크게 반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류한 예. 거다라는 예.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서. 예. 그 변수가 여기에서 의료계의 변수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종교계나 뭐 여성계의 주장도 듣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엔 해외 보건의료 분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 청년사신문 개건 기자인 김태원 기자.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의료계에서 10년 이상 몸담았던 분인데 우리는 찰리라는 예명으로 부르고 있죠. 이 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해외 소식 전해드릴까요? 그 뭐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 외국에서 더 유명한 속설인데요. CPR, 심폐소생술을 할 때 특정한 음악을 들을 경우에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음악 리듬이나 뭐 박자, 비트 이런 거에 맞춰서 하면 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뭐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인 그 분당 100에서 120회의 압박을 할 때 빠른 비트의 음악이 심폐소생술에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또 재밌는 건 이에 대한 연구가 또 있어요. 이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연구가 두 번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2008년에 진행된 연구 결과가 또 있는 거죠? 최근 말고. 네, 그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연구는 이제 2번 이상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장 최근에 이제 2011년에 나왔던 연구 말고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 당시의 논문은 이제 비지스의 Staying Alive라는 노래가 CPR에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당 103비트거든요. 이 Staying Alive라는 노래는요. 네. 이걸 들으면서 CPR을 할 경우 이제 심방 압박 횟수가 109회 정도가 돼서 심장 압박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도 좀 이 당시 노래 제목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연구 결과가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절묘하게 스팅 얼라이브.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연구된 이번 최근에, 연구 결과는 조금은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데요? 그 이번 연구는요 호주의 구급대원 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연구자는 세 가지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비트의 음악, 그리고 두 번째는 느린 음악, 세 번째는 아무 음악도 듣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CPR을 시도하게 한 거죠. 네, 결과가 어땠나요? 좀 달랐나요? 예, 첫 번째 연구랑 좀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은요. 그 가장 빠른 음악, 빠른 비트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분당 100회 압박에 적합했다고 하네요. 그 82%의 이제 실험자들이 이 빠른 음악을 듣고 실시한 82%가 100회 압박 권장 가슴 압박 횟수를 지켰고요. 반면에 느린 음악이나 아무 음악도 듣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64%, 65%로 그 가슴 권장 압박 횟수를 지켰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연구 결과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뭐 횟수가 아니라 그 적절한 깊이의 가슴 압박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느린 음악을 들은 사람이 뭐 더 깊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권장상을 잘 지켰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럼 빠른 음악은 그냥 그 횟수만 잘 지켰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뭐 4, 5cm, 뭐 5, 6cm 정도까지 눌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알맞은 깊이와 횟수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음악이 CPR의 효과에 주는 이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이런 걸 붙였어요. 흥미롭지만 비생산적인 이 연구는 당장 중단돼야 된다. 근데 얼핏 뭐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CPR이라는 게 응급환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응급환자가 원 상황에서 빨리 다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고 끄고 할 정신이 있을지. 예, 좀 그러니까요. 솔직히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연구자의 말대로 정말 비생산적인 연구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